제가 꼭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보다는 교육에 관계된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보다는 제가 이제 좀 전에 마지막에 했던 그 강의 비슷하게 나를 지킨다는 것은 하고 제가 하나 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오늘 또 뭐 거의 한 비슷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제가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어른들을 만나면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는데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도저히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어른들. 근데 저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장 힘든 제가 상대하기가 가장 힘든 어른들 또 뭐 어디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올 때 가장 이렇게 보기가 힘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미디어에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아니면 인터뷰를 할 때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고 저도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성격이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해서 직선적이어가지고 이제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이분들을 보면은 이게 말실수가 아니라 말실수를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의 솔직한 그 말이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 때문에 나는 생각으로 툭 던졌는데 상대가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머리를 신경을 쓰고 굉장히 좋은 미용실에 가서 비싸게 주고 머리를 하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 그 머리가 오히려 옛날 머리가 더 나았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나 머리 어때? 이러면 그냥 괜찮아 좋다 역시 비싼데 돈값 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를 위한답시고 이제 솔직하게 말해주는 제 어릴 때의 모습이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성격이 어디 안 가니까 툭툭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고 나면 어떨 때는 내가 무슨 상처를 줬는지를 모르는데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예전에보다 저를 대하는 게 조금 달라지면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민하니까 사람을 보고 느끼고 하는 거에 예민하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고 이래서 친구가 얘기를 하면 제가 실수했다는 걸 알고 사과하고 후회하고 어떨 때는 또 말을 해놓고 집에 와서 막 우리가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런 후회하고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보통 사람들이 말하면 막 뻔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뻔뻔하다는 말보다는 뻔뻔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절대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상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저 부모는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어른인데도 제가 보면서 이제 제 머리가 하얘져서 이제 인생을 요즘 더 살아서 그런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을 키워놨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부모는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키웠지? 그게 참, 그 보는 게 어쩔 수가 없는 이제 교육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 자식을 잘 키웠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되고 이런 영상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뭐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이래서 도덕 시간이니까 윤리 시간에 저희는 배웠는데 제가 그 어텐션도 잘 안 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배울 때 굉장히 유심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난 사람이 되고 싶니? 든 사람이 되고 싶니? 된 사람이 되고 싶니? 이랬는데 그 난 사람은 뭐예요? 그야말로 명예와 유명해진 사람들이잖아요. 든 사람은 지식이 꽉 찬 이제 학자 같은 사람들이고 된 사람은 뭐예요? 그 된 사람은 결국은 지혜와 도덕과 윤리적으로 자기가 한 자기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친구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 진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도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제 집도 어렵고 이랬으니까 무언가 태어나서 무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성공해서 빨리 자라서 빨리 그러니까 성공보다는 빨리 자라서 빨리 돈을 벌게 돼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지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맞다리여서 그런지 그런 생각은 했지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된 사람이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어린 마음에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물론 선생님이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랬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가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죠? 막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 공부, 뭐 지식 공부, 여러 가지 공부의 종류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학과목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되고 싶은 무언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된다는 거에만 목적이, 그러니까 목표가 뭐가 된다는 거였지, 그 다음을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이 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이제 미국 학생들이잖아요. 미국 이제 예비 교사들을 그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교사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여기로 왔는데 너희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이게 제가 why do you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첫 시간 할 때 이제 그런 퀴즈를 내주는데 그게 자기를 get to 그러니까 tell yourself 그래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제 질문을 제가 몇 개 하면서 왜 네가 선생님이 되고 싶니 하는 거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첫 번째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는 자기중심이잖아요. 내가 아이들이 좋은 거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 예쁜 아이들하고 내가 살고 싶어 이 말이잖아요. 그죠? 같이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미국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엄청나게 분노를 할 거예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부모님들도 제가 그전에도 부모님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교사들도 처음에 교사가 되게 싶어서 이 교육대를 오는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얘네들은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휴먼 펫을 원하는구나. 말이 돼요? 살아서. 그쵸? 펫은 뭐예요? 우리가 동물, 고양이나 뭐 개나 이런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펫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동물 귀여워하듯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귀여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자기 중심의 에고센트릭, 자기밖에 모르는 왕자와 공주들을 길러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너무 예쁘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막 사랑만 하죠. 꼭 우리가 왜 고양이나 그 펫들한테 우리가 먹이 주고 막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루밍을 해가지고 막 데리고 가서 예쁘게 뭐 털도 잘라주고 막 이러듯이 아이들을 우리가 아기 태어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정말 인형의 옷을 입히듯이 맨날 사다가 이렇게 입히고 신발을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신발을 신겨놓고서는 어디 한번 나갔다가 오면은 신발 한 짝이 항상 두 짝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꼭 한 짝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한 짝 남은 아기 때 우리 아이의 신발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 제가 지금 돌아가서 그때의 생각을 하면 첫 아이가 내 거였던 거예요. 내 건데 살아서 움직이는 내 인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이를 자꾸 장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쁜 옷을 입히고 어떻게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고 이런 소리 한마디 더 듣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이제 둘째 나왔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첫째 나왔을 때는 너무 신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이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모의 자세로 부모 교사의 자세로 제가 홈 에듀케이터라 그러거든요. 부모들은 홈의 에듀케이터다. 교육자들이다 하면 홈 에듀케이터의 눈으로 아이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양육자의 마음과 홈 에듀케이터의 마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워낙 이제 사는 게 빡세잖아요. 빡세고 정말
뭐 서로가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고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옛날 같이 이제 뭐 이게 그 경제적이고 이 지위가 이렇게 뭐 쫙 나래비를 서 있으면 가난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한 80% 이상이 되고 대다수가 가난하고 정말 소수가 여유 있게 살고 이랬던 상황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꿈을 못 꾸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산업화가 사회가 바뀌면서 이 한국 동양 부모님들이 이 계급 사회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조선 시대가 없어지고 조선 사회가 없어지고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계급 사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계급이 신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경제로.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이 이 계급 사회가 없어지면서 이 양반들이 많이 쥐고 있던 그런 어떤 그 지식, 그 지식인데 어떻게 해요? 입으로 전해져 오는 지식이 아니라 글로 전해지는 written language를 통해서 오는 그 책을 읽는다는 그거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공개가 되게 됐죠. 물론 이제 첫 번째 그거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므로써 언문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게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됐지만 그래도 또 양반들이 끝까지 어때요? 귀족 계급들은 자기네 그 한자어를 유지를 하면서 자기네의 계급을 그대로 이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어가 일반 평민들이나 그때 얘기로 하면 평민들, 뭐 농민들, 쌍놈, 뭐 쌍놈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언어와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나마도 또 그 쉬운 한글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못 간 분들은 그 한글도 깨우치지를 못했잖아요. 못해가지고 지금도 왜 우리 뭐 그 노인 어른들 그 막 80대, 90대 이런 어른들이 특히나 여자분들이 여인들이 학교를 못 가고 평생에 이제 아이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80이 돼서 90이 돼서 뭐 대학까지 그 한이 맺혔는데 저는 그 한 맺힌 마음을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경우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충분히 그 농사 짓는 동네였지만은 그 안에서 기와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막내 딸이었지만은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받을 것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너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한 뭐 1학년 다니고 조금 더 다니다가 그냥 너무 춥고 너무 멀고 겨울에 그냥 고무신도 안 사주고 집신 신고 가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냥 그만둬 버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의 한이 저희 어머니도 평생의 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돼가지고 어느 날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왜냐하면 가족의 도움이 안 되잖아요. 교수가 된 건 저만 즐거운 일이지 우리 어려웠던 가족에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런 거를 했었으면 이제 돈이 많아지면 가족들이 전체가 다 또 뭐 가족이 같이 합쳐가지고 같이 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저만 좋은 이 교수를 하게 돼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사과를 했어요. 맏딸로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다. 나만 중심에 놓고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고 네가 삼성의 회장이 된다 그래도 나는 교수인 딸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좀 목이 이렇게 메이는데 눈물이 확 났어요. 그 정도로 한이 맺혔던 거잖아요. 평생에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철없던 시절에 너무나 춥고 혼자서 어린 꼬마애가 시골 산길을 십리길을 걸어서야지 학교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기가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그럴 때 고무신 사달라고 땡깡 부리고 막 이렇게 해도 안 사주니까 그냥 그만둬버린 건데 그때 이제 어느 한 어른이라도 그 아이를 데리고 끝까지 학교를 가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삼성의 회장보다도 내 딸이 교수인 게 나는 더 좋다고 이럴 정도로 근데 그게 너무너무 진심이고 깜짝 놀라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평생에 가난하게 사셨고 평생에 당신이 굉장히 돈 쓰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굉장히 돈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돈을 마음껏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가시는데도 이제 그 말을 제가 굉장히 엄마가 마지막 가시기 몇 년 전에 이제 아파서 누워 계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한이 맺혀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가 이제 자꾸 옆으로 이제 새나가긴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난 사람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많이 키우고 뭐 변호사도 만들고 법조인도 만들고 뭐 교수들은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교육대 교수들은 진짜 뭐 교사들이 오히려 돈을 어떤 교사들은 좀 경력이 되면 저희보다 월급이 더 많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비즈니스 교수들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를 전공한 이렇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월급이 다 달라요. 이 분야마다. 그래서 제일 가난한 분야가 인문대 교수들. 근데 교육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측에 속한데 한국은 이제 다 똑같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교수 말고 그렇게 어떤 전문직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문직에 목을 매잖아요. 그 직업의 이 시큐리티 때문에 그 안전성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한이 맺힌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강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를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아이가 뭐 의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내 노후를 책임지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또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결혼식까지 다 책임을 져서 이렇게 시키시고 이러는 그 정도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뭐 낀 세대라는 말을 50대가 낀 세대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저도 아직은 50대 말이니까 이제 그렇게 치면은 그러는데 너무나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 인성교육을 우리가 빼먹은 거예요. 인성교육을. 근데 이 인성교육이 남에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별로 착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보다는 우리가 된 사람이라는 거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뭔가 도덕적 잣대가 있는 사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그 인류애까지는 아니어도 인간애가 있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안쓰러움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캠퍼스에서 수업을 끝내고 어떤 이제 한 학생이 이제 거의 학생들이 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오는 친구들이 하이스쿨 졸업하고 오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는 한 22살, 23살 만으로 22살, 3살이 되면 이제 교사들이 되거든요. 처음 이제 시작하는 나이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프레시맨 그 1학년, 2학년 때는 10대 말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서 20대 초에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그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자기 애를 한번 키워보지도 않고 그죠? 아무 아이 키운 경력도 없고 그냥 자기 형제들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 막내라든지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을 막 이제 귀엽게 베이비시팅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남의 아이들 2, 30명의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왔으니까 얼마나 용감한 친구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그게 진짜 선생님이 되어서 선생님 무엇을 하는 거를 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아마 자기 그 전공을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교사들이 5년 안에 그만두는 이 퍼센티지가 지금 리서치 페이퍼에서 나온 게 몇 년 전에 나온 게 44%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교사가 되어가지고 교직을 시작해서 5년 안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44%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사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부족한 거에 90% 이상의 이유가 이 교사들이 그만두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미국의 교사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수업을 끝나고 이제 한 2시간 가까이를 교실에 서서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40이 넘은 친구니까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야. 그렇게 나이 든 친구들이 이제 1명, 2명 그전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40이 넘었고 자기가 이제 학습 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학습 장애가 있다고 첫 시간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 편지를 줘요. 이 대학에 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가서 자기 장애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하고 거기다가 이제 기록에 남겨가지고 여기에서 이 오피스에서 상당히 큰 오피스거든요. 미국에는 이제 굉장히 대학에 모든 그 학생들을 도와주는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뭐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뭐 라이팅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애가 있고 이런 장애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특히나 이렇게 이해력의 장애가 있다든지 읽기의 장애가 있다든지 쓰기의 장애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대학에서 그 오피스에서 편지를 써줘요. 이 친구가 한 학기 수업을 네 교실에서 할 때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네가 무엇을 해줘야 되나. 뭐 이제 대부분이 시험을 볼 때 이제 시간을 좀 더, 그러니까 다른 시험이 1시간 수업이면 얘는 2시간의 수업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숙제를 낼 때, 페이퍼를 낼 때 조금 이제 이 친구가 요구하면 조금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며칠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이 친구도 이제 편지를 저한테, 그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친구한테, 이 학생한테 주면 이 학생이 교수한테 이제 수업 시작 전에 보내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교수는 학생이 정확한 시간 안에 그거를 교수한테 내지를 않으면은 교수가 꼭 그걸 따를, 또 교수들도 왜냐면 보호를 해야 되니까 학생만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정확하게 이 친구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법칙 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편지를 저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어커머데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대학이기 때문에 이 마디피케이션을 못 해요. 제 부모님, 제가 아마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이제 특수 교육,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크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겠네요. 또 1시간 될 수도 있겠네요. 자꾸 이렇게 빠지다 보면. 우리가 modification이라 그러는 게 있고 accommod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modification 이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change,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ccommodation이라는 거는 뭔가 이 환경적으로 무언가를 시설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odification, accommodation 이러면 교사들한테 modification and accommodation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DH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ADHD 이 장애 네임을 가지고는 개별화 교육 그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특수 교육을 안에서 accommodation은 받을 수가 있어요. accommodation은 이 친구가 이제 그 ADHD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해력이 좀 힘들고 하이퍼 액티비티가 있고 임펄시비티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이퍼 액티비티, 임펄시비티가 행동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 멘탈리도 그러거든요. 많은 분들이 행동만 막 ADHD 그러면 애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애들만 상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조용한 아이들도 ADHD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머릿속에 움직임이 임펄시비티가 있다. 충동적이다. 머릿속에 하이퍼 액티비티다 이러면 어디 한 곳에 집중을 못 하죠. 그죠? 그러면은 애가 몸이 못 견뎌가지고 막 몸이 갑자기 간지러워가지고 팍팍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멘탈리 이 아이들의 임펄시비티가 결국에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우리가 막 확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참 수업 시간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앉잖아요. 앉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런 레귤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조절하는 이 장치가 안 되니까 머릿속에서 팍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거는 어커머데이션을 우리가 프로바이드를 하지 마디피케이션은 아닌 거예요. 마디피케이션은 결국은 개별화 교육이라는 IP는 우리가 마디피케이션을 그 안에 마디피케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마디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과목 안에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교과목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일반 아이들이 리딩을 하고 난 다음에 책을 읽고 거기에 이제 문제지가 있으면 문제지가 한 10문제가 있다. 그럼 아이들이 앉아서 10문제를 푸는데 개별화 교육이라는 이 IP를 가진 학생은 교사가 이 아이가 읽기가 잘 안 되고 이해력이 안 되면 이 친구가 30분 안에 10문제를 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교사가 이 친구한테 한 5문제만 주고 나머지 5문제는 그냥 제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30분 안에 10문제를 못 푸는 애한테 너 5문제 하지 말고 5문제만 해 이러면 교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문제를 줄여주면. 그런데 이제 또 성실하게 하는 이 교사들은 애성이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이 10문제를 다른 아이들처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럼 이 교사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 아이들이 푸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단어들을 얘네들은 좀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는데 문제가 똑같더라도 단어를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단어를 좀 쉬운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문제에 조금 그림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마디피케이션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어커머데이션이면 이 아이는 10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왜냐하면 10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ADHD 때문에 이 친구가 포커스를 못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한 문제씩 풀고 와서 딱 해주고 또 한 문제 풀면 선생님이 딱 답을 체크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한 문제만 푸니까 어때요? 집중을 해서 풀잖아요. 근데 10문제 다 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30분 동안 10문제를 다 푸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한두 문제 풀다가 퍽 나갔다 왔다가 또 정신적으로 나가든지 뭐 몸이 일어났다가 앉는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30분 안에 이 10문제를 다 못 풀죠. 못 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애들 꾸준히 앉아서 10문제를 푸는데 얘는 자꾸 들락날락하고 정신적으로 들락날락하고 이러다 보면 못 푸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누구 다른 그 어른을 뭐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어른을 옆에 붙여줘가지고 그런 아이들 몇 명만 이 어른이 지켜주면서 아이들이 하나 하면 딱 체크해서 동그라미 딱 해주고 하나 하면 딱 해주고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조금 그거 하면 선생님이 톡톡 이렇게 치면서 아이한테 그다음 다 맞았네 잘하고 있어 또 해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아이가 옆에서 계속 선생님이 프롬프트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가 이제 그 10문제를 계속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커머데이션이라 그래요. 환경적으로 도와주는 이 아이가 집중을 해서 이걸 다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다시 교육으로 돌아왔네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제가 이제 다시 40대로 돌아가서 이 친구가 이제 학습장애아가 있는데 지금 학습장애아를 가르치는 선생님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보는데 굉장히 강해요. 미국 친구 치고는 굉장히 강하고, 왜 우리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막 그 영어로 하면 디맨딩 한다 그러거든요. 인티미데이트하고 디맨딩하고 그러면은 왜 막 우리 또 동네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뭐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그런 분들 계시는 것처럼 이 친구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자기가 뭐 러닝 디서빌리티가 있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뭐 아주 여기에 데디케이트 됐다. 내가 모든 걸 바쳐서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교수들이 자기한테 너 다른 거 하라고 자꾸 그런다고 그렇지만 자기는 절대로 그런 말 안 들을 거고 끝까지 할 거고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40분을 이 친구하고 이제 이 복도에서 수업 끝나고 이제 그때 첫 시간에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수업을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다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이미 제 교육 사이트가 다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보고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느낌이 뉘앙스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얘가 뭔가가 느낌이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삐진 것 같은데 저한테 화가 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워낙 바쁘니까 이제 넘어갔는데 근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수업에는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더니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제가 몇 번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파이널 프로젝트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영 표정이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2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쓴 챕터를 아직 퍼블리시를 못한, 출판을 못한 제 책을 제가 교재로 쓰고 있는데, 첫 장에 제가 학교 교육과 그 학교 교육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론식으로 이제 처음 1장이니까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학교 교육은 미국의 학교 교육이 어떤 법하에서 어떻게 스트럭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 교실이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위고 이 교실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이 위에 all hierarchy가 다 있는 거다. 맞잖아요. 우리가 교육부가 왜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부 밑에 무슨 뭐가 있죠? 교육청이 있나요? 서울시 교육청이 있죠. 교육청이 있고 교육도 뭐가 있고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페더럴 거버먼트가 있고 거기 교육부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 또 교육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는 또 이 카운티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교육부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쿨 디스트릭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이어라키로 얘기를 하면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낮은 단위에 있는 거예요. 바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보다 몇 배의 월급을 받으면서. 몇 배의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행정을 하는 이 사람들을 하이어라키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가 리더십이라 그러거든요. 리더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 그러는데 이 리더십에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에 뭐예요? 교장 선생님이 가장 이제 교사들 다음에 리더십이잖아요. 바로 위에. 그럼 교장 선생님도 그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디시전 메이커잖아요. 모든 결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인을 하고 거기에 사인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만큼의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이제 그렇게 책임을 지는 자리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교사와 학생들이 없으면 그러면 이 교사와 학생들이 있는 이 교실이 가장 낮은 단위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닛으로 얘기를 하면 가장 낮은 단위예요. 그 교사와 학생들 거기에 제가 이제 학부모를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구성원들, 학교 교육과 구성원 그러면 제가 학생과 교사와 교장이 아니라 저는 거기다 부모를 집어넣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트리아드인 거예요. 우리가 삼각대 있잖아요. 삼각대를 우리가 이제 트리아드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카메라 같은 거 올려놓고 사진 찍고 뭐 이러는 거를 그러니까 이 트리아드가 어때요? 삼각대니까 이제 다리가 3개잖아요. 4개가 아니라 이 3개니까 이 3개인 다리 중에서 어느 하나만 꺾어져도 어때요?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리아드인 거예요. 학생이 그래도 넘어지고 부모님이 제대로 부모 역할을 못해도 이 교육이 무너지고 교사가 제대로 못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구성원 안에 교사와 학생과 이제 부모를 넣는데 이 일장에 제가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교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사람이니까 교사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컸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사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기 개인적으로 그죠? 자기 개인적으로 멘탈이 강하지를 못해가지고 약에 의존을 해서 산다든지, 그러니까 anxiety 우리가 이제 막 마음이 노심초사하고 막 뭐 공황장애 같이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릴렉스 해주는 약이 있잖아요. 그런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죠? 이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이 방향이 이제 10대 말에 있는 이 친구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로서의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친구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홀드를 할 수 없을 정도. 그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핸들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의 이성이 나의 몸을 컨트롤 못한다든지, 나의 이성이 내 마인드를, 감정을, 정서를 컨트롤 못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라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평생에 이 친구가 선생이 되어가지고, 선생이 된 다음에 이 친구가 가르쳐야 될 이 어린 영혼들이, 그죠? 어린 아이들이, 정말 이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100년의 세월을 앞에다 놓고 있는 아이들 아니에요. 45살의 아이들이 학교를 오면 이 킨더가든 선생님은 95년의 삶을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앞으로 95년의 삶을 앞에 놓고 있는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선생님인 거예요. 이 첫 학년의 선생님이. 한국에서 1학년의 선생님이면 1학년의 선생님이 이 첫 학년의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모든 삶의 앞으로의 이 아이들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뭐 유치원을 가든 어쩌든 간에 부모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그죠? 집 안에서 왕자와 공주로 크면서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펫을 키우듯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점점 많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어른이 주가 아니라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집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아무 이유를 대더라도 집안의 구조가 시스템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집들은 전부 다 아이들을 왕자와 공주로 놓고 주인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이고 부모가 시녀와 시남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죠? 부모가 중심이 돼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공짜로 밥을 얻어먹고 공짜로 옷을 얻어 입고, 그죠? 그냥 단지 이 아이들이 그 집에서 그렇게 공짜로 부모가 벌어온 돈을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핏줄,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이너가 되고 어른이 이제 주인인데 이제 거꾸로 하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 때문에 모든 거를 포기하고 막 부모가 거기에 올인을 해서 아이들 중심으로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남편도 뭐 이쪽에 놓고 그냥 아이 하는 집들은 거의 아이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그냥 주인인 그런 집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서 처음으로 잘 모르는, 그죠? 스트레인저들이잖아요. 교사들이 잘 모르는 어른들과 낯선 어른을 만나서 그 다음에 낯선 또래들을 만나가지고 이 구조 속에서 처음 이 생활을 하는 이 아이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집이라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처음 바깥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처음 테스트해보는 그 시간이에요. 그 해는. 그 첫 킨더가든이나 1학년은 이 아이들이 처음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 보호 밑에서 아주 귀하게 자란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설사 귀하게 안 자랐더라도 부모 밑에서 뭐 학대를 받고 자랐든 아니면 부모가 그냥 아이를 니글렉트를 해가지고 돌보지도 않고 아이가 그냥 혼자서 자기가 하든 어쨌든 간에 이 그룹이라는 곳에 와서 자기 또래 안에서 선생님 눈에 띄냐 안 띄냐, 그죠? 선생님의 주의를 받느냐 못 받느냐, 선생님이 나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런 모든 테스트를 이 아이들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자신만만한 아이로 그 학년을 끝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단한 아이로 내가 괜찮은 구나, 무의식이겠지만은 나 잘하는구나, 나 괜찮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학년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2학년을 그 다음 해를 올라가느냐, 아이가 선생님이 단 한 번을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단 한 번을 와서 선생님이 나의 어깨를 한번 토닥거리지 않고 단 한 번을 나에게 뭐를 잘한다고 해주지 않고 단 한 번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이랬던 요 아이들,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60명 70명이 한 반에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출석부를 보고 아이들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죠? 근데 아이들이 한 20명이나 30명이 되면 굳이 선생님이 출석부를 볼 필요가 없죠. 아이들이 쫙 보이잖아요, 눈에. 근데 어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선생님이 걔가 누구 자리인지를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시절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막 선생님 눈에 뚫려고 막 굉장히 애쓰고 막 이랬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처음 테스트해보는 요때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물론 아이들이 이제 이 선생님한테 막 귀여움을 받고 선생님이 잘한다 칭찬을 많이 받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딱 올라갔더니 이 선생님이 자기를 전혀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애가 이제 기가 또 푹 죽거든요. 그게 이제 기 죽는다 그러는 게 바로 그거, 혼을 안 내내서 애들이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선생님, 어른이 나를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른이 나를 봐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많은 아마 그 킨더가든 선생님들이나 1학년 선생님들은 그 정도까지 자기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에 있다는 걸, 이거는 뭐 학과목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학과목을 선생님이 이제 읽기를 처음 가르치잖아요. 글자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칠 때 이 아이가 두 번째 자기를 또 테스트를 하죠. 뭘 테스트해요?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머리 능력을 테스트를 하게 돼요, 아이가. 이제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못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가 주눅이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다 무의식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꼬맹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잘 못하나 막 심각하게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러진 않죠. 그렇지만은 무의식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스르르 어깨가 내려가느냐, 어깨가 빳빳이 서서 자신만만하게 눈이 또록또록 해가지고 선생님을 보느냐, 이런 것들이 요 초기 이 몇 년 안에 아이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요 몇 년 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아들이 우수수수수 이제 나오는 게 3학년부터라 그랬잖아요. 우수수수 나오는 게 아이들이 읽기와 쓰기와 그다음에 수학에서 실패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특수교육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학습장애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다시 돌아가서 저의 학생으로 돌아가면 이 친구가 자기가 40이 넘은 친구가 자기 아이도 장애가 있어. 아이가 자폐증이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8학년이니까 중학생이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그 첫 장에 썼던 건 그거였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쓴 그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히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로 얘기하면 desperate, 절망, 굉장히 간절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아이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미 별로 이렇게 카그니티블리 좀 강하게 못 태어났고 그다음에 집에서 잘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신경을 교육적으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굉장히 보더라인에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학습 장애아로 넘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은 아이들이 지적장애 말도 안 지적장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이들은 다시 말하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장애아가 아니었던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시작하면서 장애아가 된 아이들은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이 보더라인에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이 중간에서 일반 아이가 되느냐 비장애가 되느냐 장애가 되느냐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5년 동안 6년 동안을 그거를 하다가 부모님이 그거를 일찍 눈치를 못 채고 일찍 부모님이 뭔가 아이에게 조금 더 이렇게 교육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이런 아이들은 이 처음 킨더가든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무리 있어도 이 아이들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쓴 거예요. 이 아이들이 desperate, 얼마나 간절히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능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 선생님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 결국에는 학교 교육은 러닝이잖아요.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인지적으로 내가 지금 잠재적인 인지 능력이 있는 거를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펑셔널 인텔리전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요 단계의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킨더가든 선생님. 그러니까 태어날 때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무도 자기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유전 인자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모. 그죠? 부모가 약한 부모가 있고 강한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하고 강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거는 교육적으로 아이에게 센스 있게 아이를 보고 아이가 부족한 걸 보고 아이가 하는 걸 유심히 보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게 옳고 그른 거를 알고 부모가 아이에게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고 해서는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이런 것들을 부모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앉아있어 밥을 먹을 때 식탁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밥을 온 가족들이 다 끝날 때까지 앉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면 학교에 와서도 아이들이 앉아있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막 돌아다니고 부모가 수저를 들고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이렇게 아무리 2살짜리 아이여도 그렇게 하면 3살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4살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부모는 아이들이 또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수저라도 더 먹이려고 부모들이 막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6살이 된 아이도 쫓아다니면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도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앉아있지를 못하고 아이들이 계속 뛰어다니면 우습게 아이들이 ADHD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아이들이 학습이 안 된 건데, 아이들이 본래적으로 태어나기를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착각하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부모가 못 본 것들을 이 초기에 이 새 학년의 선생님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확하게 얘가 이게 진짜 장애인지 아니면 애가 학습이 안 되어가지고 이게 학습에
목표인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거기다. 근데 이 친구는 뭐만 봤어요? 이 친구가 자기가 이해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 그 글자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못 보는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못 읽고 그렇게 한자 한자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런 게 꽂혀가지고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어때요? 일단은 상처를 받으면 이제 이 교수를 싫어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교수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계속 화살이 돼서 자기한테 꽂혀요. 그 다음부터는 이미 왜냐하면 선입견이 이미 딱 생겨버렸어요. 그죠? 편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선입견이 생겨버렸어. 그러면은 이 교수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삐뚤어져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러면 그게 다 어때요? 자기한테 화살을 꽂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누가 화살을 쏟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교수가 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만나지 않는 온라인 수업조차에서도 어때요? 자기가 하면서도 제 챕터를 읽으면서도 계속 화살을 맞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에게서. 그래서 저한테 13파운드가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 수업을 자기가 하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저는 절대적인 가해자고 그 친구는 절대적인 피해자인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그 설명을 이 친구에게 왜 그 챕터를 썼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냐. 네가 이 챕터를 전체를 읽으면서 네가 이해한 식으로 그렇게 챕터를 썼으면은 내가 이거를 출판했을 때 얼마나 많은 몰매를 맞겠느냐. 물론 몰매 맞을 각오하고 내가 이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그만큼 교직이 그러면 너는 네 아이가 자폐증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니냐. 너가 자폐가 있는 네 아이가 자폐가 있는데 그러면 너는 굉장히 네 아이를 잘 아는 어느 선생님이 네 아이의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네 아이의 선생님이 자폐증이 있는 선생님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일단 저한테 이제 대드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이 자폐가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학습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친구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는 어린 학생들만 제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어른인 너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데 너가 지금 교사가 되겠다고 이 프로그램에 와서 많은 교수들이 너에게 그전 교수들이 너보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 그랬다며 근데 너는 끝까지 가겠다고 네가 그랬을 때 너는 끝까지 가겠다고 한 너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번 학기에도 너가 나를 만나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하고 한 학기 동안은 너가 너를 죽였지 않냐. 너에게 계속 내가 너에게 화살을 쏜 게 아니라 네가 너에게 화살을 계속 쏘면서 고통스럽게 이 한 학기를 보내지 않았냐.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왜? 너가 선생님이 아니면은 다른 걸 할 수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선생을 해도 네가 굳이 학습장애 선생님이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너가 지금 이해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이해력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해력을 아이들이 키워서 아이들이 이해력에 있어서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너는데 이거는 그냥 도덕적 딜레마이기도 해요. 많은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재능이라는 게 꼭 무슨 천재적인 재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셰프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음식을 잘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리 학원을 열어서 요리 강사를 잘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죠? 강사를 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요리 솜씨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야 돼? 이 말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막 그냥 막 이 종교인들이 엄청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신부가 되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그 큰 교회의 목사님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인성이 일반 목사가 아닌 기독교 안에 있는 신자도 아닌 어린 애들만도 못한 목사님들도 솔직히 말하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모든 것들이 이 말 스킬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말 딱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말빨이고, 그죠? 저도 말빨이 좀 있잖아요. 말빨이고 이제 좋게 얘기를 하면 재능인 거예요, 이게. 이 머리가 말을 하는 동안에 빨리빨리 돌아가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줄 알고 그러니까 뭐 피지나 이런 데서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왜 계속 한국 그 막 이상한 그 집단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노동을 착취하면서 이러는 사람 다 종교인들이잖아요. 얼마나 말을 화려하게 할 수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다 잃고 자기의 모든 돈과 자식과 모든 거를 가족과 막 전부 다 거기에 올인을 하겠어요. 그게 그 사람들만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재능만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많은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 분야에 와서 왜 나이가 나에게 학대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내가 나를 못 살게 하고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지키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쓴 게 아이들도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아이들이 디저브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래야 되지만은 선생님에 대해는 이 사람도 일단은 가서 선생님이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재밌고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남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빨리 남한테 알려주고 싶은.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남한테 알려주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특히나 막 사람들이 정말 전혀 몰랐네 생각도 못했네 이러면은 막 신이 나서 막 목소리가 톤이 더 올라가고 막 신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너무 좋아해.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신나야 해요. 똑같은 걸 또 가르쳐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하면 그 마음 밑바닥에 어떻게 보면 좀 잘난 척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재능 있는 선생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머리도 잘 들어.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교사를 잘 할 거예요. 일단은 나가면 잘 하겠지만은 그 교사가 되기까지의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사를 잘한다 그래서 교사 생활을 잘하고 아이들의 다른 면들은 잘 보살피겠지만 이 친구가 아이들에게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그 읽기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쓰기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자기도 극복하지 못한 거를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극복을 했으면 이 친구들은 100% 선생님이다. 왜? 내가 학습장애가 어릴 때 있었는데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그거를 해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때요?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일반 학습장애가 전혀 없었던 선생님하고 비교를 하면 이 선생님이 훨씬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훨씬 빨리 배우고 훨씬 빨리 벗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은 못 보고 절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되면 안 돼.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도 첫 장에서. 그러고 나니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맞으면서 제가 쏜 화살을 제가 쏘지도 않았지만 제가 썼다고 생각하는 그 화살을 그 다음 챕터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서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가 매크로 마이크로 이러면서 전체적인 그 빅 픽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네가 꽂혀가지고 네가 전체의 맥락을 잊어버리니까 설마 내가 그렇게 글을 썼겠냐. 너가 중간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네가 너를 지켜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나를 지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너를 지켜야지. 그러면 너가 너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쏜다고 생각하는 그 화살을 쏘는 나를 한번
너에게 화살을 쏘는 너의 교수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너 첫 시간에 내 강의를 듣고 내 얘기를 들었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설마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거를 이렇게 썼을까? 네가 계속 그러면 너를 지킨다는 거는 너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 내가 이게 나에게 이렇게 화살이 돼서 나를 꽂혔다. 내가 너무 아픈데 너 정말 이런 뜻으로 쓴 거야? 하고 물어봤어야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너를 지킨 거잖아. 너를 지키는 게 먼저지. 뭐가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어? 너를 지켜야지. 홀 학기 동안을 계속 그렇게 아프고 그냥 어쩔 줄은 모르고 너무너무 예민하고 성격은 굉장히 볼드하고 굉장히 완전 카리스마가 있어서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세게 나가고 막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이 친구가 이 안에는 완전 상처투성이 우리가 프레즐이라 그러거든요. 유리조각 같은 거예요. 유리그릇 같이. 누군가가 톡 건드리고 나면 픽 쓰러져서 박살이 나는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의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격이 그죠? 남에게 잘난 척하고 싶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이 친구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그 누구도 어느 한 선생님을 못 만나서 결국에는 그 장애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40살까지 살아가면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게 상대방과 싸우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니면 내 친구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럴까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그 사람 신발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사람에게 빙의가 되어서 들어가 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을 볼 수 있으면,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상종을 못한 인간이야. 그럼 어때요? 자기 인생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끊어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 간에 나중에 혹시나 자식에게 그런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자식하고도 잠시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나를 보호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웃어야 내 가족이 웃는 거고, 내가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어때요? 가족들이 불안하잖아요. 특히나 그 집안에서 어른이 그러면 아이들은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식을 위하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제 제가 미국에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가 스테레오 타이핑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화 시켜가지고 뭐 미국은 이렇고 한국은 이렇고 이러는데 두 사회를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점점 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 자리를 잡아서 뭔가 전문직을 가지고 아이들이 안정된 수입을 가지고 이것만 생각을 하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걸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런 거를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왜 내가 내 상처를 내가 들여다보고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게 뭘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나를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전 시간에도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큼 내 마음도 괴롭고 남에게 미워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더 괴롭고 그렇죠? 남에게 화를 내는 것만큼 내 마음이 더 괴롭다는 거예요. 화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웃으면서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화낼 때는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물론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나도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만큼이 괴롭다 해서 상대에게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는 나에게 이 괴로움에 이어서 더 더블을 하는 것 같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친구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 친구한테 2시간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떠든 건 아니고 이 친구 얘기가 더 뭐 말을 못 참아요. 그냥 막 그 계속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만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제 한번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 딱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라 그랬어요. 쓰라고. 너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네 이름을 말하기 힘들면은 네가 부모님이 준 이름으로 네 이름이 있지만 네가 부모님이 너에게 예를 들어서 너에게 이름을 선택하라 그랬으면 네가 갖고 싶어 했던 이름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제니퍼라든지 수잔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리아라든지 네가 있을 텐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너를 객관화시켜서 그냥 써봐. 한 줄이라도 써. 매일 써봐. 네가 어떤 카운셀링을 만나든 누가 하든 내가 해보니까 내가 그거를 해보니까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실타래처럼 나올 거야. 내가 그렇게 쓰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써보라고 마지막에 안아주면서 꼭 써보라고 그랬더니 농담으로 듣길래 아니다. 진짜다. 꼭 써봐라. 써보고 그 누구한테서도 너가 쏟아놓지 못했던 것들을 너에게 쏟아놔봐. 우리가 이제 안에 응어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너에게 쏟아놔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글을 쓴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나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내 안에 응어리만 있던 이것을 내가 쏟아넣고 어떻게 돼요? 쏟아놓게 되면 내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제가 그 친구한테 놀라울 정도로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다 실타래처럼 나올 거야. 네 어린 시절부터 쭉 네 부모에 대한 이야기부터 네가 상처받은 것부터 어느 교사한테 어떻게 하던 것부터 결국에는 내 얘기도 나올 거고 쭉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너의 실타래를 한번 쫙 꺼내가지고 쭉 해보라고 제가 이제 아주 간절하게 간곡히 제가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에게서 그 상처가 나와줘야지만 이 친구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선생님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처가 없어야지. 상처가 없다는 건 뭐냐면 누가 나를 공격을 해도 상처를 안 받게 돼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단단해진다는 의미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self confidence라고 그러거든요. confident하다는 게 편안하다는 말이고 단단하다는 말인데 이 자기가 자기에 대한 그 컨피던스가 있어야지만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그 상처를 안 받아요. 안 그러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송곳이 돼서 와요. 그럼 맨날 울어요. 감당이 안 돼서 감당이 안 되니까 울어요. 너무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꺼이 울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당장 뭐 그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가족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제 뭐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뭐 나를 뭐 배를 갈아가지고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내 가슴을 갈라서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게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매도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 타이핑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저지하는 거예요. 저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판단하는 것처럼 누가 아우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막 이러면서 아우 좀 그만 좀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엄마가 자식한테도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죠? 자식도 부모한테 또 그렇게 상처를 주고 형제 사이에서도 그런 상처를 주고 그런 스테레오 타이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속이 그렇지를 않은데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어때요? 안 믿어요. 그럼 계속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죠. 그러면 꺼이꺼이 울면서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엄마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막 울고 뭐 화병이 났다 그러고 막 응어리가 맥혔다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억울함에서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 근데 그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한테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도 나를 인정을 안 하면서, 아직 못 하면서, 남한테 그런 인정을 받으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니까. 근데 나는 나를 아느냔 말이에요.
그죠? 나는 나를 모르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그렇게 써봐야지. 그렇게 쓰다 보면은 나를 이제 자꾸 끄집어내서, 나를 자꾸 끄집어내서 내가 보게 돼요. 예, 깜짝 놀라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단단해져요.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왜냐하면,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끄럽지 않, 내가 설사 뭐가 안 됐어도,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고, 내가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고, 내가 뭐가 되고 싶었지만, 내가 그게 안 됐어도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이. 그러면 이렇게 쓰다 보면 단단해져요. 부끄럽게 살았던 분들은 또 부끄러운 대로 또 그냥 한번 쭉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기가 자꾸 이제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단해지고 자기를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바꿔가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바꾸려고 그래도 잘 안 되잖아. 이제 친구들 만나면 입 열지 말아야지. 내가 자꾸 상처를 주니까 입 닫고 있어야지.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입 닫고 있어야지 막 어릴 때. 그런데 어때요? 이 말이 하고 싶어서 막 혀가 근질근질한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턱 뱉어요. 그러고 나면 집에 와서 또 막 후회를 하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속상하고 부끄럽고 이런 게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잠도 잘 안 오고 그죠?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과 부끄러움, 이런 모든 이런 감정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이제 막 그렇게 자기를 이제 괴롭히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첫 번째 나를 지켜나가게 될 수 있고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내가 어떻게 단단해지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특히나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또 여태까지 부끄럽게 살았으면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서서히 바꿔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되지 않았어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는 저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는 살았어요. 난 사람은 못 됐지만, 그죠?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뭐 교수나 이렇게 든 사람들한테 많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선비들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특히나 이제 막 나는 못 배워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이런 과정을 할 때에는 교수가 돼서인지 그 전이었는지 지금 연도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의 그런 의례를 치른 거예요. 치르면서 어,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히 그거하진 않았어도 내가 정말 단 한순간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구나. 단 한순간도 내가 게으르지 않게 살았구나. 무언가를 항상 하려고 노력했구나. 고생했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게 되고, 그죠? 저한테 안쓰러움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놓고 제가 이런 이야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뭐 주제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막 교육 얘기도 살짝 했다가 그죠? 항상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이제 그 분야이다 보니까 교육 얘기도 이제 살짝 했다가 이제 그랬는데 아까 제가 modification, accommodation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살아간다는 게 교육이에요. 그죠? 우리가 매일 뭔가를 배우잖아요. 물론 우리 기억 속에서 또 잊어버려지기도 하지만은 결국 뭔가를 배운다는 건 다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막 학위 과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지 뭔가를 한다는 건 다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삶이라는 게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꼭 뭔가를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그냥 내 자리에서 편안하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편안한 마음인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옥죄는 거 없고 막 이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스퀴즈 하는 거 없고 또 뭔가를 해서 막 후회하는 거 없고 막 이 마음 괴로운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워요. 저는. 뭔가를 제가 해서 내 마음이 괴로운 거.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안 오도록 하려고 이게 저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가끔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뚝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로 꼭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차단하려고 제가 많이 좀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제 얼굴을 보면서 그건 뭐예요? 그만큼의 삶이 텐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순간을 안 만들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을 제가 컨트롤을 하는 거죠. 계속. 그죠? 컨트롤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너무 아마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시계가 안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1시간이 다 됐을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너무 길어져서 다시. 그래요. 잘 지내시고요. 또 봐요, 나중에.